자, 3장 신교육사회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육사회학의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기존의 이제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이 교육을 정치와 경제의 종속 변수로만 파악하고 교육의 결과에만 주목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학교 외부가 아닌 내부의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신교육사회학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구조관계, 수업 상황의 이해, 수업 상황이 결정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었죠. 그래서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해석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학교 내의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 관계를 또는 그 의미를 해석, 이해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해석, 학교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적, 문화인류학적, 민속학적 연구 방법과 상징적 상호작용 현상학 해석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사회학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이론하고 갈등 이론이 이제 거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제3의 이론으로 이제 제시된 게 이제 여기 바로 여기 나오는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미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바로 미드인데, 이렇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연구 업적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나름의 이 신교육 사회학을 갖다가 이제 정립하려 하였죠. 그래서 해석학적 접근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자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행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해석한다. 연구자가 있어요.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이제 관찰하고 일종의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특정한 유형이나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부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근거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관점이니까 뭐냐면은 내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갖다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거죠. 맥락화. 모든 자료를 그 자료가 수집된 환경의 맥락. 그러니까 내부의 맥락 속에서 고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영이에요. 지식과 통제, knowledge and control. 자, 특징.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선정, 조직되는 것이므로 어떤 지식이 왜 어떻게 선정되었는가를 밝혀야 한다.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대적인 것이고, 학교 지식은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의 입장도 말하자면은 뭐 제3의 관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 정도 갈등 이론적인 측면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주지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 지식의 선정과 조직은 산업사회의 가치나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식에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어서 사회계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식이 제공되고 지식 접근에 있어서 사회적 통제가 작용하고 있다. 갈등 이론이랑 같아요. 갈등 이론이랑 사실 같아요. 사회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계급적 배경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 집단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지식이 교육 과정으로 선언된다. 갈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신교육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적으로는 갈등 이론이에요. 지배 집단이 그들의 문화에 맞는 지식을 공식적인 지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지식의 위계에 따른 지위의 정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죠. 주주의 교육과정은 지식이 내포하는 계급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주의적인 추상적인 지식은 하류층의 아이들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학교는 지식의 위기화를 사회계급의 위기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제도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유리한 집단은 지배 집단을 유지하고 피지배 집단의 아이들은 고착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영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뒤에 이제 조금은 새로운 접근, 반성, 일종의 이제 곱씹어 보게 된 거죠. 자기의 이제 주장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문화된 연계와 반성적 근대화. 그래서 영의 교육사회학은 이제 폭로를 했죠. 어떤 문제가 있다. 주주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비판에만 치중하면서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제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한 지점이 이거였잖아요. 개선책, 대안. 교육개혁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가 미흡하였고 그로 인해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뭐가? 영국의 교육사회학이.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영의 새로운 접근은 교육적 실천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학교가 펼쳐야 할 적극적인 변혁에 강점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사회 번역을 추구하면서 사회 정의와 해방을 추가하여 교육이 해야 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탐색해야 된다. 그래서 대안 모색을 하자. 학교에서 대안 모색을 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연계와 반사적 근대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근대화는 기술적인 근대화만을 추구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따라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구했던 발전론적 근대화나 과학기술을 중시한 기술적 근대화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지향적인 사회보다는 학습지향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기초를 둔 사회 변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갖다가 모색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크게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 학습 지향적인 사회. 그래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내용은 융통성이 있는 지식이어야 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조직을 중시하고 교육의 전문화된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화된 연계. 확산적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확산적 학습. 그래서 학문, 그러니까 학교예요. 기업, 지역사회 간 전환이 용이한 융통성 있는 지식을 창출해내는 일. 반성적 근대화. 지식 기반 사회에서 평생학습과 그를 통한 현실 대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을 중시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비판적 학습 이론, 모든 국민의 해방적 학습을 지향하며 공교육과 직장 내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안의 교육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뜻한다. 앞서 봤던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네요. 영의 주장이. 자, 그 다음으로 번스타인입니다. 언어사회화.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자, 번스타인은 언어사회화라는 미시적 주제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 계급 불평등이라는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하류층과 중류층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학교의 사회계급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특정 계층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양식이 그 계층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준다. 그래서 언어가 사회적 유전자, 소셜 지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계급에 따른 이제 언어사회화인데요. 언어사회화는 학교 교육을 받기 이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류층의 제한된 어법과 상류층의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은 가정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학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쓰는 어법은 정교화된 어법으로 하류층에는 불리하고 노동 계급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어법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한된 어법. 하루씩 쓰는 언어인데 말의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정서적 유대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국지적
관계나 흡사한 상황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문장이 짧고 문법이 졸렬하면 문장 이외에 표정이나 목소리, 크기,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오케이. 셀르는 어법. 정교화된 어법은 중일식이 쓰는 언어. 그래서 인과적, 논리적이고 어휘가 다양하고 추상적이며 정확한 문법 구조에 맞춰 사용돼요.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미 전달이 가능해요. 자, 현상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 바우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한된 어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교화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나름의 조작적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의미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 바우슈타인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가 모든 부분에서 교육과정에 침투한다. 그러면서 권력과 통제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 분류와 구조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들을 통해 교육과정의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분류화는 뭐냐면 생산 현장에서의 위계적 지위 구분에 해당되고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교과 지식의 사회적 조직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 구조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 과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보면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 즉 수업에 대한 통제 정도예요. 과목 또는 학과 내의 조직의 문제이고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앞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공장하고 학교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사성, 상응성 그런 걸 얘기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분류화와 구조화의 조합과 이제 유형인데요. 집합형 교육과정, 강한 분류화와 강한 구조화예요. 자, 분류화, 구조화에 대해서 이제 앞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류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과의 사회적 조직 형태가 분류가 된 것이고,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런 어떤 통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한 분류와 강한 구조화. 그래서 엄격히 구분된 과목과 전공 분야, 학과들로 구성되고,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의 상호 관련이나 교류가 거의 없어요. 수직적 관계예요. 전문화되고 세번에 대해서 학습 영역이 좁아지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게 집합적 교육과정의 특징이고 통합형 교육과정은 약한 분류와 약한 구조화. 그러니까 과목과 학과 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횡적 교육이 많아져요. 학문 그 자체의 경계가 약화되고 실생활의 문제가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되며 교사 학생들의 재량권이 늘어나서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통합형이겠죠? 예, 당연하게. 자, 그래서 교육과정과 사회질서의 관계인데요. 전통적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분류와 강한 구조화의 집합형 교육과정이겠죠. 예, 그래서 보이는 교수법. 학습 내용상의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전달 자체의 규칙이 엄격하게 계열되어 있고 학습 내용의 선정 준거가 명시적이고 그래서 딱 보여요. 교과 간 경계가 뚜렷하고 교사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이런 구분이 확실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전통적 지식교육에 따른 집합형 보이는 교수법이고 진보주의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분류, 약한 구조의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에요. 학습 내용상의 위계질서가 뚜렷하지 않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교수법이 선호가 되고 공부와 놀이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부하는 거야, 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분이 뚜렷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하게, 되는, 그걸 갖다 이제 유도를 하죠. 교육을 취업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계급일수록 보이는 교수 방법을 선호하고 취업보다는 상징적 통제를 중시하는 상층 계급은 보이지 않는 방법을 중시한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우리 이제 스카이캐슬 봤었죠? 그 안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보이는 교수법 아닌가요? 보이는 교수법?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파고 들어가지고 특히나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것하고 좀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주민 시민 사회에 뭐 얘기를 했었지만, 산후축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자유와 자율성과 자기 통제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층에 있는 아이들은 막 규제되고, 이게 조금 안 맞죠?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그 제한된 어법하고 세련된 어법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뭐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언급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교육의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교육의 어떤 보편성, 적어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다가 얻고 또 우리는 향상을 바라잖아요.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 제한된 어법하고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을 갖다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인데요. 사회 정치 권력과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지식의 조직 문제에 관심을 둔 연구 경향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학교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에 관련된 언어, 이데올로기, 계급 등의 역할과 구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지식은 객관적, 보편적,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지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앞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사회학의 모두에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재개념주의 교육과정을 강조했던 학자들. 그래서 전통적 교육과정이 지식의 절대성 입장에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면 지식의 상대적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등 이론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그래서 교육 현상과 교육학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촉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이론의 특징을 보면 교육에서 이념과 가치를 중요시해요. 인간의 존재 밖에 외부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식 진리의 타당성을 모두 사회의 구성물로 본다. 지식은 영구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상대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판단하는 학생의 능력, 학교에서 성공과 실패 모두 사회적 산물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애플의 애플이고 애플의 이제 문화적 헤게모니인데 뒤에 이제 다시 또 나옵니다. 교육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다룰 것인데 애플은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 학교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이제 분석하면서 학교가 문화적 헤게모니의 매개자다. 갈등이요.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란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의 매개자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위계관계, 통제,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을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를 통제한다.
자,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학생들한테 전수되고 학생들한테 이식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 거냐? 뭐냐면 학교 교육은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학교는 교육 목표 달성의 효율성과 생산성 윤리를 따르고 가치 전달적 교육 과정을 강조한다. 교사는 스스로 창조하는 수업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단순히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탈속론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배 집단은 일상생활과 사회의식 속에서도 지배 집단의 상징 체계와 가치 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하여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한다. 전형적인 갈등 이론의 관점.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교육사회학, 미국의 교육과정 사회학의 특징이에요.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피운 겁니다. 2절 신교육 사회학의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영국에서는 이제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 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신교육 사회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교육 사회학 이론들은 이제 차근히 살펴보면 일단은 유럽 쪽에 특히나 이제 프랑스 주로 이제 프랑스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쪽에 있어가지고 좌파적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투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부르디에의 문화적 재생산론 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 부르디에 학파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부르디에 학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프랑스 쪽에는 이제 부르디에 학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디에를 갖다가 이제 추정하는 그 일군의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다른 그 어느 학자들보다도 굉장히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디에가 끼친 영향력도 이제 굉장하고요. 그래서 부르디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지배계급이 그들이 선호하는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르디에가 1970년도에 재생산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전 얘기네요. 두 번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란 문화 자본을 소유한 사회계급의 특성과 관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전수된다. 이 얘기는 1979년도에 구별짓기?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 문화 자본을 가지고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문화적 지배가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와 계급 관계를 재생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갈등 이론, 갈등 이론의 관점이 이제 그대로 부르디에의 설명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field죠. 장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상징적 폭력, 그것보다는 훨씬 유명한 얘기가 이 문화자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제기함으로써 부르디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프랑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학자. 그리고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꽁트, 그 다음에 이제 뒤 이어서 듀르갱, 다 이제 프랑스 학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회학의 어떤 출발, 그리고 이제 발전에 있어가지고 프랑스가 선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학문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를 미국이 이제 선도를 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뺏겼죠. 특히 이제 기능주의 이론, 그리고 이제 뭐 중범위 이론, 그 머튼 같은 학자들 중범위 이론,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시 이론에 속하는데 이제 그런 주요한 이론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디에가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이제 시원했던 사회학의 어떤 중흥을 부르디에가 이제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주요한 개념을 부르디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폭력이란 무엇이냐? 지배계급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모든 계급에게 지식으로 강요되는 것.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언어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지식이죠. 상징적 폭력이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 힘 행사이다. 이를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 질서는 자연스럽게 위시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동이나 이쪽에서 치러지는 그 제사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종손 내지는 종손 가문의 뭐 며느리 뭐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죠. 그 형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입니다. 지식. 문화인데 지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일종의 상징이에요. 아,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 우리는 무대에 걸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왔어. 그 일종의 이제 힘의 과시이기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특정한 어떤 뭐 지역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종손 가문의 며느리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상징적 폭력이란 자의적인 권력을 통해서 특정 집단의 의미 체계를 다른 집단에게 강제하고 인위적인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폭력이에요. 학교 교육은 상징적 폭력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 폭력이긴 한데 상징적이잖아요. 그 언어로서 강제하는데 내가 이게 강제하는 건지 억압을 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배계급은 그들만의 언어, 지위, 위신, 관습, 상징과 같은 상징적 폭력을 통해 그들의 문화 자본과 문화 습성이 자연스러운 질서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언어, 지위, 위신, 관습, 상징.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문화 자본이란 개인들이 가정의 계급적 배경에 의해 상속받는 상이한 언어적, 문화적 체계죠. 바로 이제 이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는 상징적 폭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자본의 종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르디에가 자본을 갖다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화 자본입니다. 첫째는 이제 경제 자본이 되겠죠. 돈.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자본입니다. 사회자본. 그래서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게 이제 상징이라고 좀 전에 나왔었으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가지게 되는 우월적
지위, 입장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자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화자본입니다. 예, 문화자본. 예. 어느적 문화적 체계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자본인 거고, 이거는 이제 언어, 문화적 체계예요. 그래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 있고, 객관화된 문화자본이 있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있는데,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 중요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지속적인 문화 성향.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을 갖다가 강제하려고 하겠죠. 예. 자,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영어로는 habit이잖아요. habit. 습관, 관습.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비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내면되어 있는 문화적 능력, 취향, 태도로 계급적 배경에서 획득한 지속성을 가진 무형의 신체적 습성이나 성향, 습성이에요. 관습이에요. 습관이에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회적 맥락에 의해 가르쳐진 획득된 성향으로 인지와 평가와 행동에 틀리다. 자, 획득된 겁니다. habit, 습관이라고 해주세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걸 갖다가 수행해 나감으로써 얻어지는 게 습관입니다. habit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도덕철학자가 됐든 뭐 윤리학자가 됐든 정치철학자가 됐든 habit을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 문화 구성과 학교 선발에서 능력 분류의 중거가 되는 문화자본. 그게 뭐예요?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에요. 한 계급의 의미 체계를 다른 계급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리고 바로 이제 상징적 폭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예, 연결되는 거예요. 상징적 폭력하고 아비투스하고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문화자본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뭐를? 계급적 관계를, 힘의 우월을, 복종과 피복종의 관계를, 지배와 지배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를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자녀들은 학업 성취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학교 교육은 불평등을 유지 강화시키며 이때 문화자본이나 문화속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학업 성취는 학생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교 교육과정, 교사의 인식을 통해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가 지속된다. 지배계급의 자녀들은 높은 학업 성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학교에서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몸이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불편해요. 아니, 이렇게 교사들을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히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 다르면 특징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인류의 보편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어느 이제 그런 생산 양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 양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의 문제일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일 것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힘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여하히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의 문제인 것이고 교사들의 어떤 저는 의무, 교사들의 관심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윌리스의 이제 저항 이론인데,
저는 사실은 이 윌리스의 저항 이론에 대해서 저는 저항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이어스,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이때 당시에 이제 윌리스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문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꽃을 피워요. 특히 이제 도시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면서 그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화기술지라고 얘기되는데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자들은 이제 실험자가 될 거고 이제 피실험자에 해당되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저는 이제 이 윌리스의 저항 이론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자, 윌리스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12명의 노동 계급 학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문화기술지를 통해서 이제 규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사실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고 적다고 얘기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대상이 많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직접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부분인데 바로 이제 외적 타당성의 이제 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제 문화기술지와 같은 실적 연구 방법을 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외적 타당성을 갖다가 이제 저해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손 공장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저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좀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연구라고 하는 게 뭔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갖다가 높여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소 행동보다 이제 좀 과장되게 행동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이상하다 연구자들이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수첩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예요. 이 윌리스의 저항 이론이.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지시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성장하면서 체득한 세계관에 의해 아버지의 직업인 노동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일정 정도 자기 자신의 연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석사를 석사 학위를 갖다가 받고 논문을 갖다가 썼던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될 때 쉽게 빠지는 어떤 유혹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증거물이 아닌 거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게 돼요. 밀게 돼. 배척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증거만 찾아가지고 막 쫓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 연구 논문이 그래서 빨리 잘 쓰여질 수 있거든요. 빨리 쓰여질 수 있고 쉽게 쓰여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반대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윌리스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연구자의 그 자기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거치면서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뭔가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윌리스는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거나 선별하고 비판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오케이. 불평등한 모순 구조에 저항함으로써 개인의 해방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건 전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전제. 예. 그래서 노동계급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고 봤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윌리스는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 모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거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과연 저런 건가라고 하는 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노동계급의 학생들, 그러니까 사나이, 레즈 이렇게 불렀어요. 지네들끼리 그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윌리스가 그렇게 했는지 지네들끼리 불렀죠. 사나이. 기존의 학교 문화에 저항하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간파를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는 반학교 문화를 형성한다.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나이 아이들이 그랬을지 글쎄요. 그래서 윌리스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모순 구조를 인식시키고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길러주며 학생 개인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요 뒷부분, 그리고 이제 요 사회적 모순 구조를 인식시키는 것,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파. 노동계급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이 자신이 속해 있는 노동자 계급에게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런가요? 학교 교육이 노동자 계급에게 불공정한 경쟁이라. 이 사람이 연구했던 그 학교의 상당수의 아이들은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은 공부에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요?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공부에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가요? 정말로? 전교에 1등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 1등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교 1등을 해서 자기가 태어난 주립대학교에 보통의 경우에는 장학금,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거를 갖다가 또 소개받을 수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괜찮은 주립대학교를 나오면은 비즈니스쿨이나 아니면 러스쿨을 가거든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의대에 진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간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학교 제도가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과 함께 나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발견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왜 간파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노동계급 아이들은 그래서 학업이나 진로 지도 등은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반학교 문화를 형성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형성한 반학교 문화를 갖다 한번 보자고요. 반학교 문화는 제도와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자신들만의 상징적, 물리적 공간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과 학업을 거부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근데 얘네들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익사를 떨고 수업 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엉뚱한 반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장난거리를 써서 복도를 배회하고 몰래 잠자고
자, 좋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간파를 해서, 자기네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 간파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른 사나이가 아닌 비사나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아이들과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간파하는 애들은 좋다 그거예요. 간파하는 애들은 간파하는 아이들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간파 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학교 문화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교 제도가 잘못됐고 뭐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 사나이들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하지만입니다. 정말. 자, 간파의 발전과 표출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장애 요소와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입니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런 거. 선생님이 제약을 당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체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몰래 횡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래갖고, 부모님도 불려오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장애 요소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라고 하겠죠.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강제한다. 교사는 그런 식으로 강제한다. 그래서 이제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분리. 육체의 정신노동의 분리.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리. 인종의 차별적 분리. 취업 등을 빙자한 이데올로기. 자기네들도 노동자로 어쨌든 살아가는데 그건 이제 취업이 아닌가. 그것도 또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도 또한 이데올로기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용어에 이 남성과 여성성의 분리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나이라고, 레즈라고 해서.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어폐가 있다고. 제약은 노동계급의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 불평등 체계로 인하여 자신들의 열등한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힘을 갖다가 간과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부모님의 힘, 교사들의 힘, 학교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저는 상당 정도 신뢰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노동자 계급. 날품팔이 하시는 부모님. 하여튼, 그래요. 저는 학교와 교사와, 그래서, 학교와 교사와, 부모의 그런 어떤 힘을 저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학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카운터 스쿨 컬처. 노동계급 아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학교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불평등과 모순에 도전한다. 비행을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저항의 몸짓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반학교 문화란 교사나 비저항적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의 권위와 지적 활동의 가치, 규칙 등 기존의 학교 문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문화이다. 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갖다 격려합니까? 걔네들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반학교 문화는 노동급의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 공부를 거부하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하그리브스의 상호작용론입니다. 하그리브스의 경우에는 교사가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어쨌든 상황을 갖다 주도하는 교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규정하는 거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형태를 세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 길들이기형, 그 다음에 연예인형, 그 다음에 낭만주의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사자 길들이기형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훈육을 중시하고 윤리적 행동을 훈련시켜서 모범생으로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예인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자료를 재미있게 만들고 학습 방법을 잘 적용하면 학생들이 흥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발견 학습과 같은 방법을 중시하죠. 다음에 낭만주의형은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학습 의욕을 갖고 있는데 교사들의 잘못된 학습법으로 학습 의욕을 잃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아동 중심적 사고. 이게 이제 낭만주의형입니다. 낭만주의형이 좋겠죠? 연예인형도 좋고. 그래서 하글리브스는 교사가 실제로 교과 수업과 학생 지도를 할 때 수행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따라서 교사의 유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교사도 사람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도 더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가르칠 교과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도해야 할 학생이 누구인지 등 관련된 지식은 교사의 역할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릴 방어적 수업이에요. 교사들의 교수 방법이 학생들의 반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방어적 흑수업. 자, 이때가 이제 1982년에 이제 책을 통해서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급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구조적 방어 의식을 갖게 된다. 자, 이거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전에 우리 60명, 70명 선의 이제 학생들을 갖다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 방어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통제와 교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운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를 갖다가 선별해서 가르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칠 수도 없고 너무 쉬운 걸 가르칠 수도 없고 중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나갔던 진도를 통해서 보니까는 60명 아이들 가운데서 제대로 이해하는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들은 빼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것이지만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럴 경우에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너무 쉬운 부분들은 또 가려낼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빼고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또 가려내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방어적 수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방어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방어의식은 교과 지도에서 방어적 수업으로 나타나며 생활 지도에서는 학생감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로 고쳐야 된다. 아, 정말 그렇죠. 야,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가해요. 그게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교사들은 교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와, 그렇죠? 수업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개념, 정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는데 강의식 수업이 효과적으로 생각한다. 자, 강의식 수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강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초중등 교육에 있어가지고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혜택을 갖다가 듬뿍 받을 수 있는, 예전엔 그러지 못했죠. 정말 예전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혜택을 이제 듬뿍 받고 아이들의 숫자도 적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 또 교보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방어적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방어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한테 주는 일종의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적 수업의 유형, 단순화. 어떤 정보든 간에 간편들 혹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목록별로 환원시킨다. 수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토론과 반대 의견을 금지시킨다. 그래요. 아이들이 작으면 토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관점을 갖다가 가질 수 있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그 토론 못 시킵니다. 절대 토론 못 시킵니다. 다시 신비와 복잡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토론을 막기 위해서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추가하거나 깊이 파고들도록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의존. 이게 이제 신비화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들면. 생각, 시사 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적용되는데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자료를 생략하는 것이다. 계속 토론 얘기가 나오고. 방어적 단순화, 어려운 주제를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전략으로 학생들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얘기했을 때 이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죠. 학생들에게 이 주제는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사지 않고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거 시험이 안 나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때 당시 미국도 그렇죠. 많은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이제 좀 효과적으로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방어적 태도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교사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이런 방어적 수업 태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피치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분석이기도 하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왈라스의 교육과정 우선순위의 변화. 왈라스는 사회의 이념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강조점이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역사는 혁명기, 보수기, 복고기를 거치면서 사회 경제적 변화 단계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강조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대별 강조되는 교육과정의 덕목, 그래서 혁명기,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부정하고 새 질서 수립을 위해 새로운 가치와 규범, 즉 혁명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덕을 중시한다. 그렇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제, 앙시아 레짐, 거기에 있어가지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됐고 문제가 많고 부조리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의 도덕 감정, 도덕 의식을 갖다 뜯어고쳐야 돼. 그래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성 강조하고 기술은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보수기 이제 앙시아레짐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 매일같이 혁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 실질적 기술이나 지식을 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복고기입니다. 보수기 말기 또는 혁명의 실패 이후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고 기존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치 이념과 가치관이 부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됨으로써 다시 도덕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야, 니네들이 했었던 그 혁명? 거기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거짓이야. 우리들의 세제가 강조하는 가치가 맞는 거야. 도덕성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혁명이 실패했으니까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 어쨌든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강조하는 겁니다.